작은 아씨들 제이부. 제사 14장. 영주님과 마님. 장모님, 제 아내 좀 30분만 빌려주실 수 있나요? 짐이 도착했는데 제가 원하는 걸 찾느라 에이미의 파리 옷가지들을 온통 뒤집어 엎고 있거든요. 다음 날 로리가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로렌스 부인. 에이미는 마치 다시 아기가 된 것처럼 엄마 무릎에 앉아 있었습니다. 물론이지. 가보렴, 얘야. 네가 여기 말고 다른 집이 있다는 걸 깜빡했구나. 마치 부인은 결혼 반지를 낀 하얀 손을 꼭 쥐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모성애적 탐욕에 대해 용서를 구하듯이요. 어쩔 수 없었다면 데려가러 오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전 제 작은 여자 없이는 지낼 수가 없네요. 마치 바람 없는 풍향개처럼. 로리가 비유를 찾으며 멈칫하자 조가 거들었습니다. 테디가 돌아온 뒤로 조는 다시 예전의 그 짓궂은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거든요. 정확해. 에이미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내가 서쪽을 가리키게 해주거든. 가끔 남쪽으로 휙 돌긴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동풍. 심술로는 날씨를 맞은 적이 없어. 북쪽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아주 쾌적하고 온화해. 그렇지 마님. 아직까진 날씨가 아주 사랑스러워. 얼마나 갈지는 모르지만 폭풍우도 두렵지 않아. 배를 조종하는 법을 배우고 있으니까. 집에 가자, 여보. 부츠 벗기는 기구 찾아줄게. 내 짐 속에서 찾고 있던 게 그거지. 남자들은 정말 무력하다니까, 엄마. 에이미가 남편을 즐겁게 하는 주부 같은 태도로 말했습니다. 짐 정리 다 하면 이제 뭐 할 거야? 예전에 턱바지 단추를 채워주던 것처럼 에이미의 망토 단추를 채워주며 조가 물었습니다. 계획이 있어. 아직은 말 안 할래. 우린 아주 새 빗자루. 신참들이니까. 하지만 빈둥거릴 생각은 없어. 헌신적으로 사업에 뛰어들어서 할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내가 망가지지 않았다는 걸 증명할 거야. 날 잡아줄 그런 게 필요해. 빈둥거리는 건 지겨워. 남자답게 일할 작정이야. 에이미는 뭐 할 건데? 로리의 결정과 힘찬 말투에 몹시 흡족해하며 마치 부인이 물었습니다. 사방에 예의 바르게 인사 다니고 가장 좋은 모자를 뽐낸 뒤에 우리 저택의 우아한 환대와 우리 주변으로 끌어들일 화려한 사교계,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미칠 유익한 영향력으로 모두를 놀라게 할 거예요. 대충 그렇지. 레카미의 부인, 프랑스의 사교계 명사? 로리가 기묘한 표정으로 에이미를 보며 물었습니다. 시간이 말해주겠지. 가자, 건방진 녀석.
가족들 면전에서 내 별명 부르며 충격 주지 말고. 사교계의 여왕으로서 살롱을 열기 전에 좋은 아내가 있는 가정을 먼저 꾸리기로 결심한 에이미가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행복해 보이네요. 젊은 부부가 떠난 뒤 아리스토텔레스 책에 다시 집중하기 힘들어하며 마치 시가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래 갈 것 같아요. 배를 안전하게 항구로 인도한 도선사의 편안한 표정으로 마치 부인이 덧붙였습니다. 오래 갈 거예요. 행복한 에이미. 조는 한숨을 쉬었다가 베어 교수가 참을성 없이 문을 밀고 들어오는 걸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 부츠 벗기는 기구에 대한 걱정이 해소되자 로리가 새로운 예술품들을 정리하며 날아다니는 아내에게 갑자기 말했습니다. 로렌스 부인. 주인님. 그 남자 우리 조랑 결혼할 작정이야. 그랬으면 좋겠어. 오빤 안 그래? 글쎄, 내 사랑. 난 그가 그 표현의 가장 충만한 의미에서 으뜸패라고 생각하지만 조금 더 젊고 훨씬 더 부자였으면 좋겠어. 저기, 로리. 너무 까다롭고 세속적으로 굴지 마. 서로 사랑한다면 나이가 몇 살이든 얼마나 가난하든 눈꽃만큼도 상관없어. 여자는 절대 돈 때문에 결혼하면 안 돼.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가자마자 에이미는 멈칫하고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로리가 짓궂은 진지함으로 대답했거든요. 당연히 안 되지. 매력적인 소녀들이 가끔 그러겠다고 말하는 걸 듣긴 하지만 말이야. 내 기억이 맞다면 너도 한때 부자랑 결혼하는 게 의무라고 생각했잖아. 아마 그게 네가 나 같은 백수건달이랑 결혼한 이유겠지. 오, 사랑하는 여보, 그러지 마. 그런 말 하지 마. 네, 라고 했을 때 오빠가 부자라는 건 잊고 있었어. 오빠가 한 푼 없었어도 결혼했을 거야. 내가 오빠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게. 가끔 오빠가 가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라고. 공적으로는 매우 위험 있고 사적으로는 매우 다정한 에이미가 말의 진실성을 확신시키는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예전에 되려고 했던 그런 속물적인 여자라고 진짜 생각하는 건 아니지. 우리가 같은 배를 타고 노를 저어야 하는데 호수에서 노 젓는 걸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형편이라도 내가 기꺼이 그럴 거라는 걸 안 믿어준다면 나 가슴 찢어질 거야. 내가 바보고 짐승이냐?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겠어? 나를 위해 더 부자인 남자를 거절했고 내가 권리로서 줄 수 있는 것에 절반도 안 받겠다고 하는 너한테. 여자애들은 매일 돈 보고 결혼해. 불쌍한 것들. 그게 유일한 구원이라고 배우니까. 하지만 넌 더 좋은 수업을 받았고 한때 내가 널 위해 떨긴 했지만 실망하지 않았어. 딸은 엄마의 가르침에 충실했으니까. 어제 장모님께도 그렇게 말씀드렸어. 장모님은 내가 자선 사업에 쓰라고 100만 달러짜리 수표를 드린 것처럼 기뻐하고 고마워하시더라. 내 도덕적인 말을 안 듣고 있네, 로렌스 부인. 에이미의 눈이 멍하니 자기 얼굴을 보고 있어서 로리가 멈췄습니다. 듣고 있어. 동시에 오빠 턱에 있는 보조개에 감탄하고 있었고. 오빠를 허영심 들게 하고 싶진 않지만 난 오빠의 모든 돈보다 내 잘생긴 남편이 더 자랑스럽다는 걸 고백해야겠어. 웃지 마.
오빠 코가 나한텐 얼마나 큰 위안인지 몰라. 에이미가 잘 깎인 코를 예술적인 만족감으로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로리는 살면서 칭찬을 많이 받아봤지만 아내의 독특한 취향에 웃으면서도 이보다 더 자신에게 잘 맞는 칭찬은 없었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질문 하나 해도 돼, 여보? 에이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조 언니가 배어 씨랑 결혼하면 신경 쓰일 것 같아. 아, 그게 걱정이었어? 보조개가 마음에 안 드는 줄 알았네. 난 구유에 누운 개. 심술쟁이가 아니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놈이야. 장담컨대 난 내 뒤꿈치만큼이나 가벼운 마음으로 조의 결혼식에서 춤출 수 있어. 의심해, 내 사랑. 에이미는 그를 올려다보았고 만족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작은 질투와 두려움이 영원히 사라졌고 사랑과 신뢰가 가득한 얼굴로 그에게 고마워했습니다. 그 훌륭한 늙은 교수님을 위해 뭔가 해주고 싶어. 저기 독일에서 친절하게 죽어줄 부자 친척 하나 만들어내서 꽤 괜찮은 유산을 남기게 하면 안 될까? 성정원을 추억하며 그들이 좋아하는 방식대로 팔짱을 끼고 긴 거실을 오가기 시작했을 때 로리가 말했습니다. 조 언니가 알아채고 다 망칠 거야. 언니는 그분만큼이나 자부심이 강해서 어제는 가난이 아름다운 거라고까지 말했는걸. 착해 빠진 녀석 같으니. 문학하는 남편이랑 부양해야 할 꼬마 교수들이 12명쯤 생기면 그런 생각 안 들걸. 지금은 간섭하지 말고 기회를 보자. 본인들 의사와 상관없이 좋은 일을 해주는 거야. 난 조한테 내 교육의 일부를 빚졌고 조는 정직한 빚은 갚아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 식으로 갚으면 될 거야.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건 정말 즐거운 일이야. 그치? 마음껏 베풀 수 있는 힘을 갖는 게 항상 내 꿈 중 하나였는데 오빠 덕분에 꿈이 이루어졌어. 아, 우린 엄청나게 좋은 일을 많이 할 거야. 그치? 내가 특히 돕고 싶은 가난의 종류가 있어. 대놓고 거지인 사람들은 보살핌을 받지만 가난한 양반들은 상황이 나빠. 요청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사람들도 감히 자선을 베풀려 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기분 상하지 않게 섬세하게 하는 방법만 안다면 도울 길은 수천 가지가 있어. 솔직히 말해서 난 아첨하는 거지보다 몰락한 신사를 돕는 게 더 좋아. 나쁜 걸 수도 있지만 더 힘들어도 난 그게 좋아. 그건 신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가정 내 상호 존경 협회의 다른 회원이 덧붙였습니다. 고마워. 내가 그 예쁜 칭찬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네. 내가 하려던 말은 해외에서 빈둥거리는 동안 꿈을 실현하기 위해 온갖 희생을 치르고 진짜 고난을 견디는 재능 있는 젊은 친구들을 많이 봤다는 거야. 그중 몇몇은 정말 훌륭했어. 영웅처럼 일하는데 가난하고 친구도 없지만 용기와 인내, 야망으로 가득 차 있어서 나 자신이 부끄러워질 정도였어. 그들에게 정말 좋은 도움을 주고 싶었지. 그런 사람들을 돕는 건 만족스러운 일이야. 천재성이 있다면 냄비를 끓게 할 연료가 부족해서 재능을 잃거나 지체되지 않게 돕는 건 영광스러운 일이고, 없다면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불쌍한 영혼들을 위로하고 절망하지 않게 지켜주는 게 기쁨이 되니까. 정말 그래.
그리고 요청하지 못하고 침묵 속에서 고통받는 또 다른 부류가 있어. 나도 좀 알아. 옛 이야기 속 왕이 거지 소녀에게 그랬듯 오빠가 날 공주로 만들어주기 전엔 나도 그 부류였으니까. 야망 있는 소녀들은 힘든 시간을 보내, 로리. 단지 적절한 순간에 작은 도움이 없어서 젊음, 건강, 소중한 기회가 지나가는 걸 봐야 할 때가 많아. 사람들은 나에게 매우 친절했어.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랬듯 고군분투하는 소녀들을 볼 때면 내가 도움받았던 것처럼 손을 내밀어 돕고 싶어. 그렇게 해. 넌 천사니까. 로리가 자선적 열정을 불태우며 외쳤습니다. 예술적 성향을 가진 젊은 여성들을 위한 기관을 설립하고 후원하기로 결심하면서요. 부자들이 앉아서 자기들만 즐기거나 남들이 낭비하도록 돈을 쌓아두는 건 옳지 않아. 죽을 때 유산을 남기는 건 살아있을 때 현명하게 돈을 써서 이웃을 행복하게 만드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에 반도 현명하지 못해. 우리도 즐겁게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넉넉한 맛을 보여주면서 우리 기쁨의 풍미를 더하자. 커다란 위로의 바구니를 비우고 선행으로 다시 채우며 돌아다니는 작은 도르가 성경 속 자성가 되어줄래? 온 마음을 다해. 오빠가 세상을 용감하게 달리다가 멈춰서서 거지와 망토를 나누는 용감한 성 마르틴이 되어준다면 거래 성립이야. 우린 그중 가장 좋은 부분을 얻을 거고 젊은 부부는 그 약속에 악수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행복하게 걸었습니다. 다른 가정을 밝게 해주기를 희망하기에 자신들의 집이 더 가정답게 느껴졌고 다른 사람들의 거친 길을 닦아준다면 자신들의 발도 앞에 놓인 꽃길을 더 올바르게 걸을 수 있으리라 믿으면서요. 그리고 자신들보다 덜 축복받은 사람들을 다정하게 기억할 수 있는 사랑으로 인해 두 사람의 마음이 더 단단히 묶여 있음을 느끼면서 말이죠. 제45장 데이지와 데미. 마치 가문의 겸손한 역사가로서 제 의무를 다했다고 느끼려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구성원 2명에게 적어도 한 챕터는 할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데이지와 데미는 이제 분별 있는 나이에 도달했습니다. 이 빠른 시대에는 3, 4살 아이들도 권리를 주장하고 쟁취하니까요. 많은 어른들보다 낫죠. 숭배 때문에 버릇없어질 위험에 처한 쌍둥이가 있다면 바로 이 제잘거리는 부룩 남매일 겁니다. 물론 태어난 중 가장 놀라운 아이들이었습니다. 8개월에 걸었고 12개월에 유창하게 말했으며 2살에 식탁에 앉아보는 사람을 매료시키는 예절을 갖췄다는 걸 언급하면 알 수 있겠죠. 3살의 데이지는 바늘을 요구했고 실제로 내 땀 꿰맨 가방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찬장에 살림을 차리고 한나의 눈에 자부심의 눈물이 고이게 할 만큼 솜씨 좋게 미세한 조리용 스토브를 다뤘습니다. 데미는 할아버지와 글자를 배웠는데 할아버지는 팔다리로 글자를 만들어 머리와 몸의 체조를 결합하는 새로운 교육법을 고안했습니다. 소녀는 일찍부터 기계적인 천재성을 보여 아빠를 기쁘게 하고 엄마를 미치게 했습니다. 보는 기계마다 다 흉내냈고 재봉틀, 끈, 의자, 빨래집게, 실패로 만든 빙글빙글 돌아가는 바퀴가 있는 미스터리한 구조물로 보육실을 혼돈 상태로 만들었거든요. 또한 큰 의자 등받이에
바구니를 매달아 놓고 너무 잘 믿는 여동생을 들어 올리려고 헛된 시도를 했는데 여성적인 헌신으로 무장한 여동생은 구조될 때까지 작은 머리를 쿵쿵 둔치면서도 참았습니다. 어린 발명가는 분개하며 말했죠. 왜요, 엄마? 내 엘리베이터예요. 제 끌어올리는 중이라고요. 성격은 완전히 달랐지만 쌍둥이는 놀라울 정도로 잘 지냈고 하루에 3번 이상 싸우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물론 데미는 데이지에게 폭군처럼 굴면서도 다른 공격자들로부터는 용감하게 지켜주었습니다. 데이지는 스스로 갤리선 노예가 되어 오빠를 세상에 하나뿐인 완벽한 존재로 숭배했습니다. 데이지는 장밋빛에 통통하고 햇살 같은 작은 영혼으로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 둥지를 틀었습니다. 키스받고 안기고 작은 여신처럼 장식되고 숭배받으며 모든 축제 때마다 모두의 인정을 받기 위해 태어난 것 같은 매력적인 아이들 중 하나였죠. 작은 미덕들이 너무나 달콤해서 몇 가지 작은 짓고는만 아니었다면 꽤 천사 같았을 겁니다. 다행히 그 짓구름이 아이를 즐겁게 인간적으로 머물게 해주었습니다. 그녀의 세상은 언제나 맑음이었고 매일 아침 작은 잠옷을 입고 창가로 기어 올라가 밖을 내다보며 비가 오든 해가 뜨든 오 예쁜 날, 오 예쁜 날 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친구였고 낯선 사람에게도 너무나 신뢰하며 키스를 제안해서 가장 완고한 독신남도 마음을 녹였고 아기 애호가들은 충실한 숭배자가 되었습니다. 나 모두를 사랑해. 한 손엔 숟가락, 다른 손엔 컵을 들고 온 세상을 껴안고 먹이려는 듯 팔을 벌리며 데이지가 말했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엄마는 비둘기집이 옛집을 가정으로 만드는데 일조했던 것만큼 평온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부지불식간에 천사를 대접하고 있었다는 걸 가르쳐 준 것과 같은 상실. 베스의 죽음을 겪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주 베스라고 불렀고 할머니는 지칠 줄 모르는 헌신으로 아이를 지켜보았습니다. 오직 자신만 볼 수 있는 과거의 실수를 속죄하려는 듯이요. 데미는 진정한 양키답게 탐구적인 성향이어서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했고 끊임없는 왜요? 에 대해 만족스러운 대답을 얻지 못하면 몹시 동요했습니다. 또한 철학적인 성향도 있어서 할아버지를 크게 기쁘게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와 소크라테스식 대화를 나누곤 했는데 조숙한 제자가 가끔 스승을 곤란하게 만들어서 여자들을 숨김없이 만족시키기도 했습니다. 내 다리는 왜 움직여요, 할아버지? 어느 날 밤 잠자리 소동 후 쉬면서 자신의 몸 중 활동적인 부분들을 명상하듯 바라보며 어린 철학자가 물었습니다. 네, 작은 마음 때문이지, 데미. 현자가 노란 머리를 존중하며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작은 마음이 뭔데요? 내 몸을 움직이게 하는 거야. 내가 보여줬던 시계 바퀴를 돌아가게 하는 태엽처럼. 나 열어줘요. 돌아가는 거 보고 싶어. 시계를 열 수 없는 것처럼 그럴 순 없다. 하나님이 태엽을 감아주셨고 그분이 멈추게 하실 때까지 가는 거야. 내가요?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며 데미의 갈색 눈이 크고 밝아졌습니다. 나 시계처럼 감겨졌어요? 그래. 하지만 어떻게 하는지는 보여줄 수 없어. 우리가 보지 않을 때 하시는 거니까. 데미는 시계처럼
등 뒤에 뭔가 있는지 만져보더니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잘 때 하나님이 하시나 봐. 자세한 설명이 뒤따랐고 대미가 너무 주의 깊게 듣자 걱정스런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여보, 저 아기한테 그런 얘기 하는 게 현명할까요? 눈 위에 큰 혹, 골상학적으로 지능을 뜻함이 생기고 있고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만 늘고 있잖아요. 질문할 나이면 바른 답을 들을 나이요. 내가 생각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걸 펼치도록 돕는 거요. 이 아이들은 우리보다 현명하고 내가 한 말 다 이해한다고 확신하오. 자, 데미, 마음은 어디에 두고 있니? 만약 소년이 알키비아데스처럼 신들이시여 소크라테스,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면 할아버지는 놀라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생각에 잠긴 어린 황새처럼 한 발로 잠시 서 있다가 차분한 확신에 찬 어조로 내 작은 배 안에요 라고 대답했을 때 노신사는 할머니와 함께 웃으며 형이상학 수업을 마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데미가 싹트는 철학자일 뿐만 아니라 진짜 소년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지 않았다면 엄마가 걱정할 만했을 겁니다. 한나가 불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저 애 오래 못 살겠네 라고 예언하게 만든 토론 직후에 데미는 돌변해서 사랑스럽고 더럽고 못된 악동들이 부모의 영혼을 산만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장난들로 엄마를 안심시키곤 했으니까요. 매그는 많은 도덕 규칙을 만들고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엄마가 그토록 일찍부터 노련한 아트풀 다저의 면모를 보여주는 미니어처, 남녀들의 매력적인 계략, 기발한 회피, 평온한 뻔뻔함을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건포도 그만 먹어, 데미. 배탈 나. 플럼 푸딩 만드는 날이면 어김없이 부엌에 봉사하겠다고 제안하는 어린 사람에게 엄마가 말합니다. 나 배탈 나는 거 좋아. 난 싫어. 그러니까 가서 데이지랑 패티 케이크나 만들어. 마지못해 물러가지만 부당함이 영혼을 짓누릅니다. 그리고 잠시 후 바로잡을 기회가 오자 빈틈없는 거래로 엄마를 이겨먹습니다. 자, 착하게 있었으니까 뭐든 하고 싶은 거 놀자. 푸딩이 솥 안에서 안전하게 끓고 있을 때 조수 요리사들을 위층으로 데리고 가며 매그가 말합니다. 진짜 엄마? 잘 뿌려진. 머릿속에 기발한 생각이 떠오른 데미가 묻습니다. 그럼 진짜지. 뭐든지 말해. 근시안적인 부모가 대답하며 아기 고양이 3마리 노래를 6번 부르거나 숨이 차고 팔다리가 아픈 건 무시하고 가족을 데리고 1펜스 빵 사러 가자 놀이를 할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데미는 쿨한 대답으로 엄마를 구석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럼 가서 건포도 다 먹어 치울래. 도도 이모는 두 아이의 대장이자 비밀 친구였고 이 3인조는 작은 집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에이미 이모는 아직 이름뿐이었고 베스 이모는 기분 좋게 희미한 기억으로 사라졌지만 도도 이모는 살아있는 현실이었고 아이들은 그녀를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조는 그 칭찬에 깊이 감사했고요. 하지만 베어 씨가 오자 조는 놀이 친구들을 소홀히 했고 작은 영혼들에는 경악과 황폐함이 닥쳤습니다. 키스 팔러 다니기 좋아하는 데이지는 최고의 고객을 잃고 파산했고 데미는 유아적인 통찰력으로 도도가 자기보다 곰아저씨랑 노는 걸 더 좋아한다는 걸 금방 알아챘습니다. 상처받았지만 고통을 숨겼습니다.
조끼 주머니에 초콜릿 광산을 가지고 있고 케이스에서 꺼내 열렬한 숭배자들이 맘껏 흔들게 해주는 시계를 가진 라이벌을 모욕할 마음은 없었으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즐거운 자유를 뇌물로 여길지 모르지만 데미는 그렇게 보지 않았고 생각에 잠긴 상냥함으로 곰아저씨를 계속 후원했습니다. 반면 데이지는 세 번째 방문 때 그에게 작은 애정을 주었고 그의 어깨를 왕좌로, 팔을 피난처로, 선물을 최고의 가치를 지닌 보물로 여겼습니다. 신사들은 가끔 자신들이 존경하는 숙녀들의 어린 친척들에게 갑작스런 감탄 발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가짜 아이 사랑은 그들에게 잘 맞지 않고 아무도 속이지 못합니다. 베어 씨의 헌신은 진실했고 또한 효과적이었습니다. 사랑에서도 법에서처럼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니까요. 그는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한 남자들 중 하나였고 작은 얼굴들이 남자다운 얼굴과 즐거운 대조를 이룰 때 특히 멋져 보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사업 때문에 매일 발이 묶였지만 저녁에는 어김없이 보러 왔습니다. 항상 마치 씨를 찾았으니 그분이 매력 포인트였겠죠. 훌륭한 아빠는 그렇다고 착각하고 동료의 영혼과 긴 토론을 즐겼습니다. 관찰력 좋은 손자의 우연한 한마디가 갑자기 깨우쳐주기 전까지는요. 어느 날 저녁 베어 씨가 들어오다 서재 문턱에서 멈췄습니다. 눈앞의 광경에 놀라서요. 바닥에 엎드린 마치 씨가 점잖은 다리를 허공에 쳐들고 있었고 그 옆에 똑같이 엎드린 데미가 짧은 빨간 스타킹 신은 다리로 그 자세를 흉내내려고 애쓰고 있었으니까요. 두 기어다니는 사람들은 너무 진지하게 몰두해서 관객을 의식하지 못하다가 베어 씨가 우렁차게 웃고 조가 경악한 얼굴로 소리쳤을 때야 알았습니다. 아빠, 교수님 오셨어요. 검은 다리가 내려가고 회색 머리가 올라왔습니다. 스승. 마치 씨 동요하지 않는 위엄으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베어 씨. 잠시만 실례하겠습니다. 수업을 막 끝내는 중이라서요. 자, 데미, 글자 만들고 이름 말해봐. 나 걔 알아. 몇 번의 경련 같은 노력 끝에 빨간 다리가 컴퍼스 모양을 취했고 똑똑한 학생이 의기양양하게 외쳤습니다. 위야, 할아버지, 위라고. 타고난 웰러네. 조가 웃었습니다. 아빠가 몸을 일으키고 조카는 수업이 끝난 만족감을 표현할 유일한 방법으로 물구나무를 서려고 노력하는 동안에요. 오늘 뭐 했니, 꼬마? 체조 선수를 들어 올리며 베어 씨가 물었습니다. 작은 메리 보러 갔어. 가서 뭐 했어? 키스했어. 데미가 꾸밈 없는 솔직함으로 시작했습니다. 진. 일찍도 시작하는구나. 작은 메리가 뭐라고 하든 무릎 위에 서서 조끼 주머니를 탐험하는 어린 죄인을 계속 고해성사시키며 베어 씨가 물었습니다. 오, 좋아했어. 나한테 키스해줬고 나도 좋았어. 작은 남자애들은 작은 여자애들 안 좋아해요. 입안 가득 뭔가를 물고 온화한 만족감으로 데미가 덧붙였습니다. 조숙한 병아리 같으니 누가 그런 생각을 머리에 넣었어? 교수님만큼이나 순진한 폭로를 즐기며 조가 말했습니다. 머리에 안 넣었어. 입에 넣었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미가 혀를 내밀어
초콜릿을 보여주며 대답했습니다. 사탕 얘기하는 줄 알았거든요. 작은 친구를 위해 좀 남겨야지. 달콤한 건 달콤한 사람에게. 꼬마야. 베어 씨가 조에게 초콜릿을 권했습니다. 그 눈빛은 초콜릿이 신들이 마시는 넥타르가 아닐까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데미도 그 미소를 보았고 감명받아 천진난만하게 물었습니다. 큰 남자애들도 큰 여자애들 좋아해요, 쌤. 어린 워싱턴처럼 베어 씨는 거짓말을 할 수 없어서 가끔 그런 것 같다는 다소 모호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말투에 마치 씨는 옷소를 내려놓고 조에 물러나는 얼굴을 힐끗 보더니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조숙한 병아리가 달콤하면서도 시큼한 생각을 머리에 집어넣어 준 것 같았거든요. 왜 도도 이모가 30분 뒤 그릇장에서 자기를 잡았을 때 거기 있다고 흔들어대는 대신 부드러운 포옹으로 작은 몸에서 숨이 빠져나갈 정도로 꽉 쥐어짜는지, 그리고 이 새로운 공연 뒤에 왜 빵과 젤리, 큰 조각이라는 예상치 못한 선물이 따라오는지 데미는 작은 머리로 아무리 고민해도 풀 수 없었고 영원히 미해결로 남겨둬야 했습니다. 제46장 우산 아래서 로리와 에이미가 벨벳 카펫 위를 거닐며 신혼살림을 꾸리고 더 없는 미래를 계획하는 동안 베어 씨와 조는 진흙길과 젖은 들판을 따라 다른 종류의 산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난 항상 저녁 무렵에 산책하는데 나가는 길에 교수님을 자주 만난다고 해서 그만둬야 할 이유는 없지. 두세 번 마주친 뒤 조는 혼잣말했습니다. 매근의 집으로 가는 길은 두 갈래가 있었지만 어느 쪽으로 가든 오가는 그를 만나기 일쑤였거든요. 그는 언제나 빠르게 걷고 있었고 아주 가까워질 때까지 조를 못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이 되어서야 근시안적인 눈이 다가오는 숙녀를 뒤늦게 알아본 듯한 표정을 지었죠. 그리고 조가 매근에 가는 길이라면 그는 항상 아기들을 위한 선물을 가지고 있었고 조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면 그는 강 구경하러 나왔다가 막 돌아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가족들이 그의 잦은 방문에 지치지 않았다면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조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고 들어오라고 초대하는 것 말고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의 방문이 지겹더라도 조는 완벽한 기술로 피로감을 감췄고 저녁 식사에 커피가 준비되도록 신경 썼습니다. 프리드리히. 아니, 베어 씨는 차를 안 좋아하니까요. 두 번째 주가 되자 모든 사람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완벽하게 알았지만 모두가 조의 얼굴 변화에 대해 장님인 척했습니다. 왜 조가 일하면서 노래를 부르는지, 하루에 3번이나 머리를 손질하는지, 저녁 운동으로 얼굴이 그렇게 화사해지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베어 교수가 아버지와 철학을 논하면서 딸에게 사랑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눈꼽만큼도 의심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조는 우아하게 사랑에 빠지는 것조차 못해서 감정을 억누르려고 애쓰다가 실패하고 다소 동요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독립을 그토록 맹렬히 선언해 놓고 이제 와서 항복한다고 비웃음을 살까봐 죽기보다 싫었거든요. 로리가 특히 두려웠지만 새 매니저 에이미 덕분에 그는 칭찬받을 만큼 예의 바르게 행동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베어 씨를 훌륭한 늙은 친구라고 부르지도 않았고 조의 예뻐진 외모에 대해
털끝만큼도 언급하지 않았으며 거의 매일 저녁 마치 가의 현관 탁자에 교수님 모자가 놓여 있는 걸 보고도 놀라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고 곰과 거친 지팡이가 그려진 접시를 조에게 적절한 문장, 가문 문양으로 선물해 줄 날을 고대했습니다. 2주 동안 교수님은 연인 같은 규칙성으로 오가더니 꼬박 3일 동안 발길을 끊고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이 일로 모두가 심각해졌고 조는 처음엔 시무룩하다가 나중엔 로맨스는 안타깝게도 매우 화를 냈습니다. 질려서 왔을 때처럼 갑자기 집에 가버린 게 분명해. 물론 나랑은 상관없지만 그래도 신사라면 작별 인사는 하러 왔어야지. 어느 우중충한 오후 습관적인 산책을 위해 옷을 입으며 대문을 절망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조가 혼잣말했습니다. 작은 우산 가져가는 게 좋겠다, 얘야. 비 올 것 같다. 조가 새 모자를 쓴 걸 보고도 언급하지 않으며 엄마가 말했습니다. 네, 맘마. 시내에서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종이 좀 사러 가야 해서요. 엄마를 쳐다보지 않으려고 거울 앞에서 턱 밑 리본을 매만지며 조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트윌 실내시아 천이랑 9호 바늘 한 쌈, 그리고 좁은 연보라색 리본 2야드가 필요해. 두꺼운 부츠 신었니? 망토 안에는 따뜻하게 입고. 아마 그럴걸요. 조가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혹시 배어 씨 만나면 저녁 차 드시러 오라고 해. 그 다정한 분이 꽤 보고 싶구나. 마치 부인이 덧붙였습니다. 조는 들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에게 키스하고 빠르게 걸어가며 가슴앓이 중에도 감사의 마음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나한테 정말 잘해주셔. 곤란할 때 도와줄 엄마가 없는 소녀들은 어떻게 살까? 잡화점들은 신사들이 주로 모이는 상사나 은행, 도매 창고들이 있는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는 심부름을 하나도 하기 전에 그 동네에 와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어슬렁거리며 공학기구가 진열된 창문을 들여다보고 다른 창문의 양모 샘플을 아주 여성답지 않은 흥미로 검사하면서요. 통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내려오는 짐짝들에 반쯤 깔리기도 하고 도대체 저 여자가 여긴 왜 온 거야? 라고 궁금해하는 듯한 바쁜 남자들에게 예의 없이 떠밀리기도 했습니다. 뺨에 떨어진 빗방울이 좌절된 희망에서 망가진 리본으로 생각을 돌려놓았습니다. 비가 계속 내리기 시작했고 사랑에 빠진 사람이기 이전의 여자였던 조는 심장을 구하기엔 너무 늦었어도 모자는 구할 수 있을지 모른다고 느꼈습니다. 급하게 나오느라 작은 우산을 잊어버렸다는 게 기억났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고 빌리거나 흠뻑 젖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찌푸린 하늘을 올려다보고 이미 검은 얼룩이 생긴 진홍색 리본을 내려다보고 진흙투성이 거리를 앞뒤로 본 뒤 문 위에 호프만, 슈워츠, 거 라고 적힌 꾀죄죄한 창고를 오랫동안 아쉬운 듯 바라보고는 스스로에게 엄하게 꾸짖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쌤통이다. 무슨 볼 일이 있다고 제일 좋은 옷을 다 챙겨 입고 여기까지 와서 교수님이나 보려고 기웃거려? 조, 부끄러운 줄 알아? 아니, 저기 가서 우산 빌려달라고도 하지 말고 친구분들한테 그가 어디 있는지 묻지도 마. 터벅터벅 걸어가서
빗속에서 심부름이나 해. 그러다 죽을 병에 걸리고 모자를 망쳐도 싸다 싸. 자, 가자. 그렇게 말하고 조는 지나가는 트럭에 치여 죽을 뻔할 만큼 맹렬하게 길을 건너다가 죄송합니다. 부인이라고 말하며 몹시 불쾌해하는 위험 있는 노신사의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다소 기가 죽은 조는 자세를 바로잡고 손수건을 펴서 소중한 리본 위를 덮고는 유혹을 뒤로 한 채 서둘러 갔습니다. 발목은 점점 젖어들었고 머리 위에서는 우산들이 요란하게 부딪혔습니다. 무방비 상태인 모자 위에 다소 낡은 파란 우산 하나가 멈춰 서 있는 것이 주의를 끌었고 올려다보니 배어 씨가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말코 밑을 용감하게 지나고 이 많은 진흙탕을 빠르게 헤쳐나가는 강인한 숙녀분을 알고 싶군요. 여기서 뭘 하십니까? 내 친구요? 쇼핑이요. 배어 씨는 한쪽의 피클 공장과 다른 쪽의 도매 가죽 상점을 번갈아 보며 미소 지었지만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우산이 없군요. 같이 가서 짐을 들어드려도 될까요? 네, 고마워요. 조의 뺨은 리본만큼이나 붉어졌고 그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1분 뒤 교수님과 팔짱을 끼고 걸어가며 갑자기 해가 비현실적으로 밝게 비추고 세상이 다시 올바르게 돌아가며 흠뻑 젖은 그날 완전히 행복한 여자가 물장구 치며 걷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으니까요. 가버리신 줄 알았어요. 조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가 보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모자가 얼굴을 가리기엔 너무 작았고 드러난 기쁨이 처녀답지 않다고 생각할까봐 겁났습니다. 나에게 그토록 천국처럼 친절했던 분들에게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날 거라고 믿었습니까? 그가 너무나 원망스럽게 물어서 조는 그 생각으로 그를 모욕한 것 같아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안 그랬어요. 본인 일로 바쁘신 건 알았지만 우린 좀 보고 싶었어요. 특히 아빠랑 엄마가요. 당신은요? 전 언제나 선생님 뵙는 게 반갑죠. 목소리를 아주 차분하게 유지하려고 애쓰다 보니 다소 쌀쌀맞게 들렸고 끝에 붙인 서리 같은 작은 단어가 교수님을 얼어붙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미소가 사라지고 그가 진지하게 말했으니까요. 고맙습니다. 가기 전에 한 번 더 들르죠. 그럼 가시는 거예요? 여기 볼 일은 더 이상 없습니다. 다 끝났어요. 성공적이길 바래요. 조가 말했습니다. 실망의 쓴맛이 그 짧은 대답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야겠죠. 밥벌이하고 내 소년들을 많이 도울 수 있는 길을 열었으니까요. 말해주세요. 그 소년들 얘기 듣는 거 좋아해요. 조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친절하군요. 기꺼이 말해드리죠. 친구들이 대학에 자리를 마련해줬어요. 고향에서처럼 가르치면서 프란츠와 에밀의 길을 닦아줄 만큼 벌 수 있는 곳입니다. 감사해야겠죠. 안 그렇습니까? 정말 그래야죠. 선생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소년들을 자주 볼 수 있다니 얼마나 멋져요. 조가 감출 수 없는 만족감을 변명하기 위해 소년들에게 매달리며 외쳤습니다. 아! 하지만 우린 자주 못 만날 겁니다. 안타깝게도. 서부에 있는 곳이라서요. 그렇게 멀리요. 조는
이제 옷이나 자신이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다는 듯 치맛자락을 운명에 맡겨버렸습니다. 베어 씨는 여러 언어를 읽을 줄 알았지만 여자를 읽는 법은 아직 배우지 못했습니다. 조를 꽤 잘 안다고 자부했지만 그날 30분 동안 6가지 다른 기분을 보여주며 목소리, 얼굴, 태도의 모순을 쏟아내는 조에게 몹시 놀랐습니다. 만났을 때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일부러 찾아왔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음에도 팔을 내밀었을 때는 기쁨으로 가득 찬 표정으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보고 싶었냐고 묻자 너무 쌀쌀맞고 형식적인 대답을 해서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행운을 얻었다고 하자 거의 손뼉을 칠 뻔했는데 그 기쁨이 다 소년들 때문이었을까요? 그러다 목적지를 듣자 그렇게 멀리요. 라고 절망적인 어조로 말해서 그를 희망의 정점으로 들어 올리더니 다음 순간 딴 생각에 완전히 빠진 사람처럼 말해서 다시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여기 제가 심부름할 곳이에요. 들어오실래요? 오래 안 걸려요. 조는 쇼핑 실력을 꽤 자부했고 특히 에스코트에게 얼마나 깔끔하고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는지 인상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너무 들떠서 모든 게 꼬였습니다. 바늘쟁반을 엎었고 실내시아 천을 다 자르고 나서야 트윌. 사선 문이 이어야 한다는 걸 기억했으며 거스름돈을 잘못 줬고 캘리코, 면직물, 코너에서 연보라색 리본을 달라고 해서 망신을 샀습니다. 베어 씨는 옆에 서서 조가 얼굴 붉히고 실수하는 걸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지켜보는 동안 자신의 당혹감은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때로는 여자들이 꿈처럼 반대로 행동한다는 걸 알기 시작했거든요. 나왔을 때 그는 좀 더 명랑한 표정으로 꾸러미를 겨드랑이에 끼고 웅덩이를 철벅거리며 걷는 걸 오히려 즐기는 듯 했습니다. 아기들을 위한 쇼핑이라는 걸 좀 하고 오늘 밤 제가 당신의 그토록 유쾌한 집에 마지막 방문을 하러 간다면 작별 만찬을 하는 건 어떨까요? 과일과 꽃이 가득한 창문 앞에서 멈추며 그가 물었습니다. 뭘 살까요? 조는 말의 뒷부분은 무시하고 가게에 들어가며 섞인 향기를 과장되게 기뻐하며 킁킁거렸습니다. 오렌지와 무화과 먹어도 됩니까? 베어 씨가 아버지 같은 태도로 물었습니다. 생기면 먹죠. 견과류는 좋아합니까? 다람쥐처럼요. 함부르크 포도라. 그래요. 이걸로 조국을 위해 건배합시다. 조는 그 사치스러운 행동에 인상을 찌푸리며 왜 아예 대추야자 한 바구니, 건포도 한 통, 아몬드 한 자루를 다 사버리지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베어 씨는 조의 지갑을 압수하고 자기 지갑을 꺼내 포도 몇 파운드와 장밋빛 데이지 화분 하나, 그리고 데미존, 큰 유리병을 연상시키는 예쁜 꿀단지를 사는 것으로 장보기를 마쳤습니다. 울퉁불퉁한 꾸러미들로 주머니를 불룩하게 채우고 조에게 꽃을 들게 한 뒤 그는 낡은 우산을 펴고 다시 걸었습니다. 마치 양, 당신에게 큰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반 블록 정도 축축한 산책을 한 뒤 교수님이 시작했습니다. 네, 선생님. 조의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소리가 들릴까봐 겁날 정도였습니다. 비가 오는데도 감히 말하는 건 내게 남은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입니다. 네, 선생님. 조는 갑자기 손에 힘을 주는 바람에 작은 화분을 으스러뜨릴 뻔했습니다.
내 티나를 위해 작은 드레스를 하나 사고 싶은데 혼자 가기엔 너무 멍청해서요. 친절하게 취향과 도움의 말을 주시겠습니까? 네, 선생님. 조는 갑자기 냉장고에 들어간 것처럼 차분하고 서늘해졌습니다. 티나 어머니를 위한 숄도요. 너무 가난하고 아픈데 남편이 골칫덩이라서요. 그래요. 그래. 두껍고 따뜻한 숄이 그 작은 어머니에게 친절한 선물이 될 겁니다. 기꺼이 해드릴게요, 배어 씨. 난 아주 빨리 가고 있는데 그는 1분마다 더 멀어지네. 친절한 이웃, 친구로만 남으려 하네. 조는 속으로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잡고 보기에 즐거울 만큼 에너지 넘치게 일에 착수했습니다. 배어 씨가 전적으로 맡겨서 조는 티나에게 줄 예쁜 가운을 골랐고 숄을 주문했습니다. 유부남인 점원은 가족을 위해 쇼핑하는 듯한 이 커플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부인께서 이걸 선호하실 겁니다. 고급 제품이고 색상도 가장 바람직하며 아주 순수하고 점잖거든요. 그는 편안한 회색 숄을 털어서 조의 어깨에 걸쳐주며 말했습니다. 이거 마음에 드세요, 배어 씨. 조는 그에게 등을 돌리며 얼굴을 숨길 기회가 생긴 것에 깊이 감사하며 물었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그걸로 하죠. 교수님은 돈을 지불하며 혼자 미소 지었고 조는 노련한 알뜰 쇼핑객처럼 진열대를 계속 뒤졌습니다. 이제 집으로 갈까요? 그가 그 말이 아주 즐겁다는 듯 물었습니다. 네, 늦었고 너무 피곤해요. 조의 목소리는 스스로 아는 것보다 더 애처로웠습니다. 해가 나왔을 때만큼이나 갑자기 들어가 버렸고 세상은 다시 진흙투성이에 비참해졌으며 처음으로 발이 시리고 머리가 아프고 발보다 가슴이 더 시리고 머리보다 마음이 더 아프다는 걸 발견했으니까요. 배어 씨는 떠납니다. 그는 조를 친구로만 아꼈고 모든 게 착각이었으며 빨리 끝날수록 좋았습니다. 이 생각을 머리에 담고 다가오는 옴니버스를 향해 너무 급하게 손짓하는 바람에 데이지 꽃들이 화분에서 튀어나와 심하게 망가졌습니다. 이건 우리 옴니버스가 아닙니다. 교수님이 꽉 찬 차를 손짓으로 보내고 불쌍한 작은 꽃들을 주우려고 멈추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이름을 잘못 봤어요. 괜찮아요. 걸을 수 있어요. 진흙탕 걷는 건 익숙하니까. 조는 눈을 대놓고 닦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며 눈을 심하게 깜빡였습니다. 배어 씨는 조가 고개를 돌렸음에도 뺨에 흐르는 물방울을 보았습니다. 그 광경이 그의 마음을 크게 움직였는지 갑자기 몸을 숙여 아주 많은 의미가 담긴 어조로 물었습니다. 내 마음에 가장 소중한 이여, 왜 웁니까? 자, 조가 이런 일에 서툴지 않았다면 안 운다고, 코감기에 걸렸다고, 혹은 그 상황에 적절한 다른 여성스러운 거짓말을 했을 겁니다. 대신 이 위험 없는 생명체는 억누를 수 없는 흐느낌과 함께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이 가버리시니까요. 아, 나의 하나님, 정말 다행입니다. 배어 씨가 우산과 꾸러미들에도 불구하고 두 손을 맞잡으며 외쳤습니다. 조, 난 당신에게 줄 많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그걸 아껴줄 수 있는지 보러 왔고, 내가 친구 이상인지 확인하려고 기다렸어요. 그렇습니까? 늙은 프리츠를 위해 당신 마음속에 작은 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그는 단숨에 덧붙였습니다. 네. 조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꽤 만족했습니다. 조가 두 손으로 그의 팔을 감싸고 올려다보는 표정이 비록 그가 가진 거라곤 낡은 우산뿐이라도 그 곁에서 평생을 걷는 게 얼마나 행복할지 분명히 보여주었으니까요. 확실히 악조건 속의 프러포즈였습니다. 원했더라도 베어 씨는 진흙 때문에 무릎을 꿇을 수 없었고 조에게 손을 내밀 수도 없었습니다. 비유적으로 빼고는 양손이 다 찼으니까요. 하물며 탁 트인 거리에서 다정한 애정 표현을 탐닉하는 건 더더욱 불가능했습니다. 비록 가까이 있긴 했지만요. 그래서 그가 환희를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조를 바라보는 것뿐이었습니다. 수염에 맺힌 빗방울에 실제로 작은 무지개가 뜬 것처럼 보일 정도로 얼굴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표정으로요. 그가 조를 아주 많이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조는 전혀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았거든요. 치맛자락은 비참한 상태였고 고무장화는 발목까지 튀었으며 모자는 망가져 있었으니까요. 다행히 베어 씨는 조를 살아있는 가장 아름다운 여성으로 여겼고 그 어느 때보다 주피터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모자챙이 어깨로 흘러내리는 작은 개울물 때문에 꽤 축 처져 있었고 조 위로 우산을 씌워주느라 장갑 손가락마다 수선이 필요했지만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마 해 없는 미치광이 커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버스를 잡는 건 까맣게 잊어버리고 짙어지는 황혼과 안개도 모른 채 느긋하게 걸었으니까요. 남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인생에 단 한 번 오는 행복한 시간, 늙은이에게 젊음을, 평범한 사람에게 아름다움을, 가난한 사람에게 불을 부여하고 인간의 마음에 천국을 미리 맛보게 하는 마법 같은 순간을 즐기고 있었으니까요. 교수님은 왕국을 정복한 듯 보였고 세상에 더 바랄 행복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조는 그 옆을 터벅터벅 걸으며 자신의 자리가 원래 거기였던 것 같다고 느꼈고 어떻게 다른 운명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 의아해했습니다. 물론 먼저 말한 건 조였습니다. 알아듣게 말이죠. 충동적인 네. 뒤에 이어진 감정적인 말들은 조리 있거나 기록할 만한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프리드리히 왜? 맙소사. 미나가 죽은 뒤로 아무도 불러주지 않던 이름을 불러주는군요. 교수님이 웅덩이 속에 멈춰서서 감사한 기쁨으로 조를 바라보며 외쳤습니다. 속으로 항상 그렇게 불렀어요. 깜빡했네요. 하지만 싫으시면 안 할게요. 싫다니요? 말할 수 없을 만큼 달콤합니다. 당신이라고도 해주시오. 그러면 당신 언어가 내 언어만큼이나 아름답다고 말할 테니. 당신은 좀 감상적이지 않나요? 속으로는 사랑스러운 단음절이라고 생각하며 조가 물었습니다. 감상적? 네. 하느님께 감사하게도 우리 독일인들은 감성을 믿고 그 덕분에 젊음을 유지합니다. 영어의 당신은 너무 차가워요. 그대라고 해줘요. 내 마음의 가장 소중한 이여. 나에겐 아주 큰 의미입니다. 베어 씨는 근엄한 교수라기보다 낭만적인 학생처럼 간청했습니다. 그럼 왜 진작이
모든 걸 말해주지 않았나요? 조가 수줍게 물었습니다. 이제 내 마음을 다 보여줘야겠군요. 기꺼이 그럴 겁니다. 앞으론 당신이 보살펴야 할 테니까. 보시오, 나의 조. 아, 그립고 웃긴 작은 이름. 뉴욕에서 작별하던 날 말하고 싶은 소망이 있었소. 하지만 그 잘생긴 친구가 당신과 약혼한 줄 알고 말하지 않았소. 만약 그때 말했다면 네 라고 했겠소. 모르겠어요. 아마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땐 마음이 없었으니까요. 그건 안 믿습니다. 요정 왕자가 숲을 지나와서 깨울 때까지 잠들어 있었던 거겠죠. 아, 뭐, 첫사랑이 최고다라지만 난 기대하면 안 되겠지. 네, 첫사랑이 최고예요. 그러니 만족하세요. 전 다른 사랑이 없었으니까요. 테디는 소년이었을 뿐이고 그 작은 환상은 금방 극복했어요. 교수님의 오해를 바로잡고 싶어서 조가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난 행복하게 쉬며 당신이 내게 전부를 준다고 확신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려서 이기적이 되었소. 곧 알게 될 거요, 교수 부인. 그거 맘에 드네요. 새 이름에 기뻐하며 조가 외쳤습니다. 이제 말해주세요. 마침내 제가 당신을 가장 원할 때 당신을 데려온 게 뭐였나요? 이겁니다. 베어 씨가 조끼 주머니에서 낡은 작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조는 펴보고는 몹시 부끄러워했습니다. 스에 돈을 주는 신문에 투고했던 자기 글이었거든요. 가끔 시도해서 보냈던 거였죠. 이게 어떻게 선생님을 데려왔죠? 무슨 뜻인지 궁금해하며 조가 물었습니다.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이름이랑 이니셜을 보고 알았죠. 그리고 그 안에 날 부르는 것 같은 작은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읽고 찾아보시오. 당신이 젖지 않게 봐주리다. 조는 순종했고 자신이 다락방에서라고 이름 붙인 시구를 급하게 훑어보았습니다. 다락방에서 4개의 작은 상자가 한 줄로 먼지에 희미하고 세월에 닳았네. 오래전 만들어지고 채워졌네. 이제는 한창 때인 아이들에 의해 4개의 작은 열쇠가 나란히 걸려있네. 빛바랜 리본들과 함께 용감하고 명랑하게 어린아이 같은 자부심으로 묶였던 오래전 어느 비 오는 날에 4개의 작은 이름, 뚜껑마다 하나씩 소년 같은 손으로 새겨졌고 그 아래 숨겨져 있네. 행복한 무리의 역사들이 한때 여기서 놀았고 자주 멈춰 달콤한 후렴구를 들었지. 지붕 위를 오가던 여름 비 내리는 소리를. 첫 번째 뚜껑 위 매끄럽고 곱네. 나는 사랑스런 눈으로 안을 들여다보네. 여기 잘 알려진 보살핌으로 접혀 있는 훌륭한 수집품들이 놓여 있기에 평화로운 삶의 기록, 순한 아이와 소녀에게 온 선물들, 신부 드레스, 아내에게 온 편지, 작은 신발, 아기 머리카락,
이 첫 번째 상자의 장난감은 남아있지 않네. 모두 가져갔으니 낡아서 다시 합류하기 위해 또 다른 작은 매그의 놀이 속으로. 아, 행복한 어머니. 나는 잘하네. 당신이 듣고 있다는 것을 달콤한 후렴구처럼 언제나 부드럽고 낮은 자장가를 내리는 여름 빗소리 속에서. 다음 뚜껑 위 조 긁히고 닳았네. 그 안에는 잡동사니들이 가득하네. 머리 없는 인형들, 찢어진 교과서들, 더 이상 말하지 않는 새와 짐승들. 요정의 땅에서 가져온 전리품들. 오직 젊은 발만이 밟았던 결코 발견되지 않은 미래의 꿈들. 여전히 달콤한 과거의 추억들. 반쯤 쓴 시들, 엉뚱한 이야기들. 4월의 편지들, 따뜻하고 차가운. 제멋대로인 아이의 일기들. 일찍 늙어버린 여자의 암시들. 외로운 집안의 한 여인. 슬픈 후렴구처럼 듣고 있네. 사랑받을 자격이 되어라. 그러면 사랑이 오리라. 내리는 여름 빗소리 속에서 나의 베스. 먼지는 언제나 쓸려 있네. 내 이름이 적힌 뚜껑 위에서 마치 울었던 사랑스런 눈과 자주 오갔던 조심스런 손길에 의해 죽음은 우리를 위해 한 성녀를 시성했네. 인간이라기보다 신성에 가까웠던.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두뇌, 부드러운 탄식과 함께 이 가정의 성소의 유물들을 은방울, 좀처럼 울리지 않던 마지막으로 썼던 작은 모자, 그녀 문 위에 천사들이 나르던 아름답고 죽은 캐서린 그림, 그녀가 불평 없이 불렀던 노래들, 고통의 감옥 속에서 영원히 달콤하게 섞여 있네. 내리는 여름 빗소리와 함께. 마지막 뚜껑의 광택, 나는 들판 위. 이제는 아름답고 진실한 전설이 된 용감한 기사가 방패에 지니고 있네. 금색과 파란색 글씨로 에이미. 안에는 머리를 묶던 끈들, 마지막 춤을 춘 슬리퍼들, 조심스레 놓아둔 시든 꽃들, 가벼운 수고가 끝난 부채들, 명랑한 밸런타인 카드는 모두 열정의 불꽃, 자신의 역할을 다한 사소한 것들, 소녀다운 희망과 두려움과 부끄러움 속에서 처녀 마음의 기록. 이제 더 아름답고 진실한 주문을 배우며 명랑한 후렴구처럼 듣고 있네. 신부의 종이 울리는 은은한 소리를 내리는 여름 빗소리 속에서 4개의 작은 상자가 한 줄로 먼지에 희미하고 세월에 닳았네. 행운과 불행에 의해 배운 내 여인. 한창 때에 사랑하고 일하는 법을. 내 자매. 1시간 동안 헤어졌네. 아무도 잃지 않았고 한 명만 먼저 갔을 뿐. 사랑의 불멸의 힘으로 만들어졌네.
영원히 가장 가깝고 소중한 사이로. 오, 우리의 이 숨겨진 저장고들이 아버지의 시야에 열릴 때 황금 같은 시간들로 풍성하기를. 빛을 위해 더 아름답게 보이는 행위들로. 그들의 용감한 음악이 오래 울릴 삶들. 영혼을 감동시키는 선율처럼 기쁘게 날아오르고 노래할 영혼들. 비 온 뒤의 긴 햇살 속에서. J. M. 정말 서툰 시예요. 하지만 썼을 때는 느꼈어요. 어느 날 너무 외로워서 농마 가방 위에서 실컷 울었거든요. 이게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곳으로 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교수님이 그토록 오래 간직해온 시를 찢으며 조가 말했습니다. 보내주시오. 의무를 다했으니까. 당신이 작은 비밀들을 적어두는 그 갈색 책을 다 읽으면 새 시를 갖게 될 테니. 바람에 날려가는 조각들을 지켜보며 베어 씨가 미소로 말했습니다. 그렇소. 그가 진지하게 덧붙였습니다. 이걸 읽고 혼자 생각했죠. 그녀는 슬프다, 외롭다. 진실한 사랑에서 위안을 찾을 것이다. 내 마음은 그녀를 향해 가득 차 있다. 가서 말해보자. 내가 받기를 희망하는 것에 비해 주는 것이 너무 보잘것없지 않다면 하느님의 이름으로 받아주시오. 라고. 그래서 오셔서 보잘것없는 게 아니라 제게 필요한 유일하고 소중한 것임을 확인하셨군요. 조가 속삭였습니다. 처음엔 감히 그렇게 생각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당신의 환영이 천국처럼 친절했음에도요. 하지만 곧 희망을 품기 시작했고, 그때 말했죠. 죽는 한이 있어도 그녀를 얻을 것이다 라고. 그리고 그렇게 할 겁니다. 마치 주위를 둘러싼 안개벽이 넘어야 하거나 용감하게 무너뜨려야 할 장벽이라도 되는 듯 베어 씨가 도전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외쳤습니다. 조는 그게 정말 멋지다고 생각했고, 비록 그가 화려한 옷을 입고 군말을 타고 껑충거리며 오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기사에게 걸맞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왜 그렇게 오랫동안 안 오셨어요? 비밀스런 질문을 하고 기분 좋은 대답을 듣는 게 너무 좋아서 침묵할 수 없었던 조가 잠시 후 물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간이 걸리고 힘든 일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당신에게 가정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생길 때까지는 그토록 행복한 집에서 당신을 데려올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약간의 배움 말고는 재산이라곤 없는 가난한 늙은이를 위해 그렇게 많은 걸 포기해 달라고 어떻게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가난하셔서 기뻐요. 전 부자 남편은 못 견뎠을 거예요. 조가 단호하게 말하고 부드러운 톤으로 덧붙였습니다. 가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전 두려움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며 행복할 수 있을 만큼 오랫동안 가난을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늙었다고 하지 마세요. 40은 인생의 전성기예요. 선생님이 70이라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교수님은 그 말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손수건을 꺼낼 수만 있었다면 기꺼이 썼을 겁니다. 그럴 수 없었기에 조가 대신 눈물을 닦아주었고 꾸러미 한두 개를 받아들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기가 셀지는 몰라도 이제 제 영역을 벗어났다고 말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자의 특별한 사명은 눈물을 닦아주고 짐을 지는 거라고 하니까요. 전 제 몫을 짊어질 거예요. 프리드리히. 그리고 가정을 꾸리는 걸 도울 거고요. 그렇게 마음 먹으세요. 안 그럼 절대 안 갈 거예요. 그가 짐을 다시 가져가려 하자 조가 단호하게 덧붙였습니다. 두고 봅시다. 오랫동안 기다릴 인내심이 있습니까, 조? 난 떠나서 혼자 일해야 합니다. 내 소년들을 먼저 도와야 해요. 당신을 위해서라도 미나와의 약속을 깰 수는 없으니까요. 그걸 용서하고 우리가 희망하고 기다리는 동안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네, 할 수 있다는 거 알아요. 우린 서로 사랑하고 그게 나머지를 견디기 쉽게 해주니까요. 저도 의무가 있고 일이 있어요. 선생님을 위해서라도 그것들을 소홀히 하면 즐거울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 서두르거나 조바심 낼 필요 없어요. 선생님은 서부에서 몫을 하시고 전 여기서 제 몫을 하고 둘 다 최선을 희망하며 미래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행복하게 지내요. 아, 당신은 내게 그런 희망과 용기를 주는구려. 내겐 돌려줄 것이라곤 벅찬 마음과 이 빈손뿐인데. 교수님이 꽤 압도되어 외쳤습니다. 조는 결코 예의 범절을 배우지 못할 겁니다. 그들이 계단 위에 섰을 때 그가 그렇게 말하자 조는 두 손을 그의 손에 넣고 다정하게 속삭였으니까요. 이젠 비지 않았어요. 그리고 몸을 숙여 우산 아래서 자신의 프리드리에게 키스했습니다. 끔찍한 일이었지만 울타리 위에 꼬리 젖은 참새떼가 인간들이었다 해도 조는 그랬을 겁니다. 정말 깊이 빠져 있었고 자신의 행복 말고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으니까요. 비록 아주 소박한 모습으로 찾아왔지만 밤과 폭풍 후 외로움에서 돌아서서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기다리는 가정의 빛과 온기, 평화 속으로 들어가며 기쁜 목소리로 집에 온 걸 환영해요 라고 말하고 조가 연인을 데리고 들어가 문을 닫았을 때 그것은 두 사람의 인생에서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제47장 수학의 시간. 일 년 동안 조와 교수님은 일하고 기다리고 희망하고 사랑하고 가끔 만나고 종이 가격이 오른 이유가 이들 때문이라는 로리의 농담이 나올 만큼 방대한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두 번째 해는 다소 엄숙하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전망은 밝지 않았고 대고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첫 슬픔이 가라앉자 그들은 날카로운 혀에도 불구하고 노부인을 사랑했으니까요. 그들은 기뻐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고모님이 플럼필드를 조에게 남기셨고 그 덕분에 온갖 즐거운 일들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오래된 저택이고 꽤 괜찮은 값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당연히 팔 생각이지. 몇 주 뒤 모두 모여 의논할 때 로리가 말했습니다. 아니, 안 팔아. 조가 옛 주인에 대한 존경심으로 입양한 뚱뚱한 푸드를 쓰다듬으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거기서 살려는 건 아니겠지? 살 거야. 하지만 얘야, 엄청나게 큰 집이고 유지하는데 돈이 많이 들 텐데. 정원과 과수원만 해도 일꾼 두세 명은 필요할 거고 베어 형은 농사일이랑은 거리가 멀잖아.
내가 제안하면 시도해 보실 걸. 그럼 거기서 나는 농작물로 먹고 살겠다는 거야? 낙원처럼 들리긴 하지만 끔찍하게 힘들 텐데. 우리가 키울 농작물은 아주 수익성 좋은 거야. 조가 웃었습니다. 그 훌륭한 작물이 뭡니까, 마님? 소년들. 난 어린 소년들을 위한 학교를 열고 싶어. 좋고 행복하고 집 같은 학교. 내가 돌보고 프리츠가 가르치는 거야. 정말 조다운 계획이네. 딱 조 같지 않아? 로리가 자신만큼이나 놀란 표정의 가족들에게 외쳤습니다. 난 마음에 들어. 마치 부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그렇소. 소크라테스식 교육법을 현대 청소년들에게 시험해 볼 기회라는 생각에 반가워하며 남편이 거들었습니다. 조한테 엄청난 짐이 될 텐데. 자신을 온통 차지하는 외아들. 애머리를 쓰다듬으며 매그가 말했습니다. 조는 할 수 있고 거기서 행복할 거야. 정말 멋진 아이디어다. 자세히 말해봐. 연인들을 돕고 싶었지만 거절당할 걸 알았던 로렌스 씨가 외쳤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편 들어 주실 줄 알았어요. 에이미도 그래요. 신중하게 생각하느라 말은 안 하지만 눈을 보면 알아요. 자, 사랑하는 가족들. 조가 진지하게 계속했습니다. 이게 내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라 오랫동안 간직해온 계획이라는 것만 알아주세요. 내 프리츠가 오기 전부터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집에서 아무도 날 필요로 하지 않게 되면 큰 집을 빌려서 엄마 없는 불쌍하고 외로운 소년들을 모아 돌봐주고 너무 늦기 전에 즐거운 삶을 만들어주겠다고 생각했었어요. 적절한 순간에 도움을 못 받아서 망가지는 아이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들을 위해 뭔가 해주는 걸 정말 좋아해요. 그들이 뭘 원하는지 느끼고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그들의 엄마가 되고 싶어요. 마치 부인이 조에게 손을 내밀었고 조는 눈물을 글썽이며 미소 짓고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예전의 그 열정적인 방식으로 계속했습니다. 한 번은 프리츠한테 내 계획을 말했더니 자기가 딱 원하던 거라고 부자가 되면 해보자고 했어요. 그 착한 사람은 평생 그러고 살았거든요. 가난한 소년들을 돕는 거 말이에요. 부자가 되는 거 말고. 그건 평생 못할 거예요. 돈이 주머니에 머물질 않으니까. 하지만 이제 제가 받을 자격보다 더 절 사랑해주신 좋은 대고모님 덕분에 전 부자예요. 적어도 그렇게 느껴요. 학교가 잘 되면 우린 플럼필드에서 완벽하게 잘 살 수 있어요. 소년들에게 딱 맞는 곳이에요. 집은 크고 가구는 튼튼하고 단순하니까요. 수십 명이 들어갈 방도 충분하고 밖에는 멋진 땅이 있어요. 아이들이 정원이나 과수원 일을 도울 수도 있겠죠. 그런 노동은 건강에 좋잖아요. 그렇죠, 할아버지. 그럼 프리츠는 자기 방식대로 훈련시키고 가르칠 거고 아빠가 도와주실 거예요. 전 먹이고 간호하고 예뻐해주고 야단치고 할게요. 엄마는 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고요. 항상 많은 소년들을 원했는데 한 번도 충분히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이제 집을 꽉 채우고 귀여운 녀석들 속에서
마음껏 즐길 수 있어요. 생각해봐요. 얼마나 호사스러운지. 플럼필드는 내 거고 즐길 수 있는 소년들이 숲처럼 많다니. 조가 손을 흔들며 환희의 한숨을 내쉬자 가족들은 폭소를 터뜨렸고 로렌스 씨는 뇌졸중이 올까봐 걱정될 정도로 웃었습니다. 뭐가 웃긴지 모르겠네. 목소리가 들릴 만큼 진정되자 조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내 교수님이 학교를 열고 내가 내 사유지에서 사는 것보다 더 자연스럽고 적절한 일이 어디 있어. 벌써 폼 잡네. 이 아이디어를 최고의 농담으로 여기는 로리가 말했습니다. 근데 학교 운영비는 어떻게 감당할 건지 물어봐도 될까? 학생이 죄다 꼬마 거지들이라면 세속적인 의미에서 수익성 있는 작물은 아닐 것 같은데, 베어 부인. 찬물 끼얹지 마, 테디. 물론 부자 학생들도 받을 거야. 처음엔 그런 애들로 시작할지도 모르지. 그러다 자리를 잡으면 양념 삼아 거지 한두 명 받는 거고. 부잣집 아이들도 가난한 아이들만큼이나 보살핌과 위로가 필요할 때가 많아. 불행한 아이들이 하인들에게 방치되거나 뒤처지는 아이들이 억지로 떠밀리는 걸 봤는데 그건 정말 잔인한 일이야. 어떤 애들은 잘못된 관리나 방임 때문에 삐뚤어지고 어떤 애들은 엄마를 잃고 게다가 아무리 좋은 애들도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어야 하는데 그때야말로 가장 많은 인내와 친절이 필요한 때잖아. 사람들은 그들을 비웃고 이리저리 떠밀고 안 보이게 치워두려 하면서 갑자기 예쁜 아이에서 훌륭한 청년으로 변하기를 기대해. 애들은 별로 불평 안 해. 용감한 작은 영혼들이니까. 하지만 느껴. 나도 겪어봐서 잘 알아. 난 그런 어린 곰들한테 특별한 관심이 있고 서투른 팔다리와 엉뚱한 머리에도 불구하고 따뜻하고 정직하고 선한 소년의 마음을 내가 보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 경험도 있잖아. 한 소년을 가족의 자랑이자 영광으로 키워내지 않았어. 누나가 그러려고 노력했다는 건 증언해주지. 로리가 고마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 기대 이상으로 성공했지. 넌 여기 있잖아. 착실하고 분별 있는 사업가이자 돈으로 수많은 좋은 일을 하고 달러 대신 가난한 사람들의 축복을 쌓는 사람으로. 하지만 넌 단지 사업가만은 아니야. 훌륭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사랑하고 스스로 즐기면서 옛날처럼 다른 사람들과 나누잖아. 난 네가 자랑스러워, 테디. 넌 해마다 더 나아지고 있고 모두가 그걸 느껴. 네가 말 못하게 하지만. 그래, 내 양떼가 생기면 널 가리키면서 말할 거야. 저분이 너희 모델이다, 얘들아, 라고. 불쌍한 로리는 어디를 봐야 할지 몰랐습니다. 남자 어른이 되었지만 이 칭찬 세례에 모두가 인정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자 예전의 수줍음이 밀려왔거든요. 이봐, 조, 그건 좀 과하다. 그는 예전의 소년 같은 방식으로 시작했습니다. 너희 모두가 나한테 해준 것에 비하면 난 평생 갚아도 모자라. 너희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 말고는. 넌 최근에 날 좀 버려뒀지만, 조, 난 최고의 도움을 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잘된 게 있다면 이 두 사람 덕분이야. 그는 한 손은 할아버지의 백발 위에, 다른 손은 에이미의 금발 위에 부드럽게 얹었습니다. 세 사람은 결코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으니까요.
난 가족이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해. 마침 유난히 들뜬 기분이었던 조가 터뜨렸습니다. 내 가정이 생기면 내가 알고 가장 사랑하는 이 세 가정만큼 행복했으면 좋겠어. 존이랑 내 프리츠만 여기 있으면 지상 낙원일 텐데. 조가 좀 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가족 회의와 희망, 계획으로 가득 찬 행복한 저녁을 보내고 방으로 갔을 때 가슴이 너무 벅차서 언제나 자기 침대 곁에 있는 빈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베스에 대한 다정한 생각에 잠기고 나서야 진정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한 해였습니다. 일들이 유난히 빠르고 즐겁게 일어나는 것 같았으니까요. 정신을 차려보니 조는 결혼해서 플럼필드에 정착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버섯처럼 대여섯 명의 소년 가족이 생겨나 놀랍게 번창했습니다. 가난한 소년들뿐만 아니라 부자 소년들도 있었죠. 로렌스 씨가 끊임없이 딱한 사정의 아이들을 찾아내서 베어 부부에게 거둬달라고 부탁하며 양육비를 기꺼이 지불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교활한 노신사는 자존심 센 조를 구슬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의 소년들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물론 처음엔 힘든 오르막길이었고 조는 엉뚱한 실수들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명한 교수가 안전하게 더 잔잔한 물가로 배를 몰았고 가장 난폭한 꼬마 거지도 결국엔 정복되었습니다. 조가 자신의 소년들의 숲을 얼마나 즐겼는지, 그리고 가여운 대고모님이 그 얌전하고 질서 정연하던 플럼필드의 신성한 구역이 톰, 딕, 해리들, 온갖 아이들로 들끓는 걸 봤다면 얼마나 한탄했을지. 결국엔 시적인 정의, 인과응보 같은 게 있었습니다. 노부인은 수마일 내 소년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는데 이제 그 추방자들이 금지된 자두를 맘껏 따먹고 신성모독적인 부츠로 자갈을 차도 혼나지 않으며 성마른 꼬부라진 뿔 달린 소가 무모한 젊은이들을 들어와서 바치라고 유혹하던 그 큰 들판에서 크리켓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곳은 일종의 소년들의 낙원이 되었고 로리는 주인에 대한 찬사이자 거주자들에게 적절하다며 베어 가르텐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유행을 따르는 학교는 아니었고 교수가 큰 돈을 모으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조가 의도한 그대로였습니다. 가르침과 보살핌, 친절이 필요한 소년들을 위한 행복하고 집 같은 곳. 큰 집의 모든 방은 금방 찾고 정원의 모든 작은 텃밭도 주인을 찾았으며 헛간과 창고에는 정기적인 동물원이 생겼습니다. 애완동물을 허락했거든요. 그리고 하루 3번 긴 식탁 상석에서 조는 양 옆으로 길게 늘어선 행복한 어린 얼굴들을 보며 프리츠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애정어린 눈과 신뢰하는 말, 베어 엄마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찬 감사한 마음으로 조를 바라보았죠. 이제 소녀는 충분했고 조는 지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이 천사는 아니었고 몇몇은 교수님 부부에게 많은 문제와 걱정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못되고 건방지고 짓궂은 꼬마 거지라도 마음속엔 선한 구석이 있다는 믿음이 조에게 인내와 기술, 그리고 마침내 성공을 주었습니다. 베어, 아빠가 해처럼 인자하게 비추고 베어, 엄마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는데 오래 버틸 수 있는 소녀는 없었으니까요. 조에게는 아이들과의 우정이 매우 소중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뒤 뉘우치며
훌륭거리고 속삭이는 것, 엉뚱하거나 감동적인 작은 비밀들, 즐거운 열정과 희망, 계획들, 심지어 불행조차도 그들을 더 사랑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느린 아이, 수줍은 아이, 약한 아이, 난폭한 아이, 혀 짧은 소리 하는 아이, 말 더듬는 아이, 다리 저는 아이 한두 명, 그리고 딴 데서는 안 받아줘서 베어 가르텐에 왔지만 입학시키면 학교 망할 거라고 사람들이 예언했던 명랑한 쿼드룬. 혼혈 아이까지 있었습니다. 네, 고된 노동과 많은 걱정, 끊임없는 소란 속에서도 조는 그곳에서 아주 행복한 여자였습니다. 진심으로 즐겼고 소년들의 박수가 세상의 그 어떤 칭찬보다 더 만족스럽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열렬한 신도이자 숭배자인 무리에게만 이야기를 들려주었으니까요. 세월이 흐르며 조 자신의 두 아들이 태어나 행복을 더했습니다. 할아버지 이름을 딴 롭과 아빠의 명랑한 성격과 엄마의 활기찬 기질을 물려받은 천하태평한 아기 테디였습니다. 소년들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서 자랐는지는 할머니와 이모들에게 미스터리였지만 봄날 민들레처럼 무럭무럭 자랐고 거친 형들은 그들을 잘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플럼필드에는 휴일이 많았는데 가장 즐거운 날 중 하나는 연례 사과 따기 날이었습니다. 마치 로렌스, 브룩, 베어 가족이 총출동해서 하루를 즐겼거든요. 조의 결혼 5년 뒤 결실의 계절인 어느 10월의 날이었습니다. 공기는 기분을 들뜨게 하고 피를 건강하게 춤추게 하는 상쾌함으로 가득 찬 부드러운 날이었습니다. 오래된 과수원은 휴일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미역쥐와 아스터가 이끼 낀 돌담을 장식했고 메뚜기들이 마른 풀 속을 활기차게 뛰어다녔으며 귀뚜라미들은 잔치의 요정 피리꾼들처럼 울어댔습니다. 다람쥐들은 작은 수확으로 바빴고 새들은 오솔길 오리나무 숲에서 작별 인사를 지저귀었으며 모든 나무는 한 번만 흔들면 붉거나 노란 사과 소나기를 쏟아낼 준비를 하고 서 있었습니다. 모두가 거기 있었습니다. 모두가 웃고 노래하고 기어오르고 굴러떨어졌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완벽한 날이나 이렇게 즐거운 무리는 없었다고 선언했고 마치 세상에 근심이나 슬픔 따위는 없는 것처럼 그 시간에 소박한 즐거움에 자유롭게 몸을 맡겼습니다. 마치 시는 평온하게 거닐며 로렌스 씨에게 터서 카울리, 콜루멜라, 고전 작가들을 인용하며 즐겼습니다. 부드러운 사과의 와인 같은 즙을 교수님은 장대창을 든 건장한 튜턴 기사처럼 초록색 통로를 돌격해 오르내리며 스스로 사다리 부대가 되어 땅 위와 공중에서 묘기를 부리는 소년들을 이끌었습니다. 로리는 꼬마들에게 헌신했습니다. 작은 딸을 바구니에 태워주고 데이지를 새 둥지 있는 곳까지 올려주고 모험심 강한 롭이 목 부러지는 걸 막아주면서요. 마치 부인과 매그는 포모나 과일의 여신 한 쌍처럼 사과 더미 속에 앉아 끊임없이 쏟아지는 수확물을 분류했습니다. 에이미는 아름다운 모성애적 표정으로 다양한 그룹을 스케치하며 작은 목발을 옆에 두고 앉아 자신을 숭배하고 있는 창백한 소년을 지켜보았습니다. 조는 물 만난 고기였고 치맛자락을 걷어 올리고 모자는 아무데나 걸친 채 어떤 활기찬 모험이 닥쳐도 준비됐다는 듯 아기를 겨드랑이에 끼고 뛰어다녔습니다. 어린 테디는 마법에 걸린 생명체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다치지 않았거든요. 한 형아가 나무 위로 휙 올려보내도, 다른 형아 등 뒤에 태워 전력 질주를 해도, 혹은 아기들이 절인 양배추부터 단추, 못, 자기 신발까지 뭐든 소화시킬 수 있다는 게르만적 망상에 빠진 관대한 아빠가 신사과를 줘도 조는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테드가 제 시간에 안전하고 발그레하고 더럽고 평온하게 다시 나타날 거라는 걸 알았고 언제나 열렬히 환영해 주었습니다. 조는 아기들을 끔찍이 사랑했으니까요. 4시에 잠시 휴식 시간이 왔고 바구니들은 빈 채로 남겨졌습니다. 사과 따던 사람들이 쉬면서 찢어진 곳과 멍든 곳을 비교했거든요. 조와 매그는 큰 소년들 분대와 함께 잔디 위에 저녁을 차렸습니다. 야외 식사는 언제나 그날의 하이라이트였으니까요. 그런 날에는 땅의 젖과 꿀이 말 그대로 흘러 넘쳤습니다. 소년들은 식탁에 앉을 필요 없이 원하는 대로 다과를 즐길 수 있었거든요. 자유야말로 소년의 영혼이 가장 사랑하는 소스니까요. 그들은 드문 특권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어떤 애들은 물구나무 서서 우유 마시기라는 즐거운 실험을 했고, 어떤 애들은 도약놀이 중간에 파이를 먹어 매력을 더했으며, 쿠키는 들판에 널리 뿌려졌고, 사과 턴오버는 새로운 종류의 새처럼 나무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어린 소녀들은 사적인 다과회를 가졌고, 테드는 자기 맘대로 음식물 사이를 배회했습니다. 아무도 더 이상 먹을 수 없게 되자 교수님이 그런 때면 의뢰하는 첫 번째 정식 건배를 제의했습니다. 대고모님, 신의 축복이 있기를. 그녀에게 얼마나 빚졌는지 결코 잊지 않는 착한 남자가 진심으로 제의했고, 그녀의 기억을 푸르게 간직하도록 배운 소년들이 조용히 마셨습니다. 자, 할머니의 60번째 생일을 위하여 만수무강하세요. 만세삼창. 여러분이 믿다시피 그건 의지를 가지고 행해졌습니다. 환호가 한번 시작되자 멈추기가 힘들었죠. 모두의 건강을 위해 건배했습니다. 그들의 특별 후원자로 여겨지는 로렌스 씨부터 어린 주인을 찾아 본분을 잊고 방황하던 기니피그까지요. 맞손 주인 데미가 그날의 여왕에게 선물을 증정했는데 너무 많아서 손수레로 운반해야 했습니다. 웃긴 선물들도 있었지만 다른 사람 눈에는 결점인 것들이 할머니에게는 장식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선물은 모두 직접 만든 것이었으니까요. 데이지가 꾹꾹 참으며 꿰맨 손수건의 모든 바늘땀은 마치 부인에게는 자수보다 더 훌륭했습니다. 데미의 신발 상자는 뚜껑이 안 닫히긴 했지만 기계적 기술의 기적이었고, 롭의 발받침은 다리가 짝짝이라 흔들렸지만 할머니는 그게 아주 편안하다고 선언했습니다. 에이미의 아이가 준 비싼 책의 어떤 페이지도 삐뚤빼뚤한 대문자로 사랑하는 할머니께 어린 베스가 라고 적힌 페이지보다 아름답지는 않았습니다. 이 의식 동안 소년들이 미스터리하게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마치 부인이 아이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려다 목이 메고 테디가 앞치마로 눈을 닦을 때 교수님이 갑자기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위에서 목소리에 목소리가 더해져 가사를 이어받았고, 나무에서 나무로 보이지 않는 합창단의 노래가 메아리 쳤습니다. 소년들이 온 마음을 다해 조가 쓰고 로리가 곡을 붙이고 교수님이 가장 좋은 효과를 내도록 훈련시킨 작은 노래를 불렀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고 대성공이었습니다. 마치 부인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털없는 새들 모두와 악수하겠다고 고집했습니다.
키 큰 프란츠와 에밀부터 가장 감미로운 목소리를 가진 어린 쿼드룬 아이까지요. 그 후 소년들은 마지막 장난을 위해 흩어졌고 마치 부인과 딸들은 축제의 나무 아래 남겨졌습니다. 내 가장 큰 소원이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졌으니 다시는 내 자신을 불운한 조어라고 부르면 안 될 것 같아. 우유 주전자에 손을 넣고 황홀하게 젓고 있는 테디의 작은 주먹을 꺼내며 베어 부인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언니 삶은 예전에 그렸던 거랑은 많이 다르잖아. 우리 공중누각 기억나? 로리와 존이 소년들과 크리켓 하는 걸 지켜보며 미소 짓는 에이미가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사업 있고 하루 종일 뛰어노는 거 보니 마음이 좋네. 이제 온 인류에 대해 모성애적 방식으로 말하는 조가 대답했습니다. 응, 기억해. 하지만 그때 원했던 삶은 지금 보면 이기적이고 외롭고 차가워 보여. 아직 좋은 책을 쓰겠다는 희망을 버리진 않았지만 기다릴 수 있어. 그리고 이런 경험과 신뢰들이 있으면 훨씬 더 좋은 책이 될 거라고 확신해. 조는 멀리 있는 활기찬 소년들부터 햇살 속을 오가며 둘 다 그토록 즐기는 대화에 깊이 빠져 교수님 팔에 기대 걷고 있는 아빠, 그리고 딸들에게 둘러싸여 옥좌에 앉아 무릎과 발치에 손주들을 두고 결코 늙지 않을 것 같은 얼굴로 도움과 행복을 찾고 있는 엄마를 가리켰습니다. 내 성이 제일 비슷하게 실현됐어. 물론 화려한 걸 바라긴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작은 집과 존, 그리고 이런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있다면 만족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 다 가졌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야. 매그가 키 큰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으며 부드럽고 경건한 만족감으로 가득 찬 얼굴로 말했습니다. 내 성은 계획했던 거랑 많이 달라. 하지만 바꾸고 싶지 않아. 조 언니처럼 예술적 희망을 다 포기하거나 남들이 미의 꿈을 이루도록 돕는 데만 국한하진 않을 거야. 아기 조각상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로리가 내 최고 걸작이래.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대리석으로 만들 거야.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내 작은 천사의 이미지는 간직할 수 있도록. 에이미가 말할 때 품에 안고 자는 아이의 금발머리에 큰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뿐인 사랑하는 딸이 허약한 아이였고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에이미의 햇살에 드리운 그림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는 엄마와 아빠 모두에게 많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사랑과 슬픔이 그들을 긴밀하게 묶어주었으니까요. 에이미의 본성은 더 달콤하고 깊고 부드럽게 자라나고 있었고 로리는 더 진지하고 강하고 단단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아름다움, 젊음, 행운, 심지어 사랑조차도 가장 축복받은 사람들을 근심과 고통, 상실과 슬픔으로부터 지켜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삶에는 비가 좀 내려야 하고 어떤 날들은 어둡고 슬프고 우울해야 하니까요. 나아지고 있어. 확신해, 얘야. 낙담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행복하게 지내렴. 마치 부인이 말했습니다. 마음 여린 데이지가 무릎에서 몸을 숙여 장밋빛 뺨을 사촌의 창백한 뺨에 대고 있었거든요. 엄마가 절 위로해 주시고 로리가 짐의 절반 이상을 짊어지는데 절대 낙담해선 안 되죠. 에이미가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로리는 불안한 내색을 절대 안 해요. 저한테 너무 다정하고 참을성 있고 베스 언니한테 헌신적이었던 것처럼 저한테도 항상 버팀목이자 위로가 되어줘서 아무리 사랑해도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의 십자가에도 불구하고 저도 매그 언니처럼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 행복한 여자예요. 전 굳이 말할 필요도 없겠죠. 제가 제 분수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는 건 누구나 볼 수 있으니까요. 조가 덧붙이며 곁에 있는 풀밭에서 뒹구는 통통한 아이들과 좋은 남편을 힐끗 보았습니다. 프리츠는 희끗해지고 뚱뚱해지고 있고 전 그림자처럼 말라가고 30살이 됐어요. 우린 절대 부자가 못 될 거고 플럼필드는 오늘 밤이라도 타버릴지 몰라요. 구제불능 토미 뱅스가 이불 밑에서 양치 식물 시가를 피워대서 벌써 3번이나 불을 질렀거든요. 하지만 이런 낭만적이지 않은 사실들에도 불구하고 불평할 게 하나도 없고 제 인생에서 이렇게 즐거운 적이 없어요. 표현을 용서하세요. 남자애들 틈에 살다 보니 가끔 개들 말투를 쓰게 되네요. 그래죠. 내 수학이 좋은 것 같구나. 마치 부인이 시작했습니다. 테디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큰 검은 귀뚜라미를 쫓아주면서요. 엄마 것에 반도 안 돼요. 여기 있잖아요. 엄마가 하신 인내심 있는 파종과 수학에 대해 우린 결코 충분히 감사드릴 수 없을 거예요. 결코 자라나지 않을 사랑스런 충동성으로 조가 외쳤습니다. 매년 밀은 더 많아지고 가라지는 적어지길 바랄게. 에이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큰 단위겠지만 엄마 가슴엔 다 들어갈 자리가 있다는 거 알아요, 맘마. 매그의 다정한 목소리가 덧붙였습니다. 가슴 뭉클해진 마치 부인은 아이들과 손주들을 자신에게로 모으려는 듯 팔을 뻗으며 모성애와 감사, 겸손이 가득한 얼굴과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 내 딸들아, 너희가 아무리 오래 산다 해도 난 이보다 더 큰 행복을 빌어줄 수 없구나.